진짜 찐 부자한테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은요, 함석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성 사업가이자 대표님이신데 너무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대표님이 10가지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저는 알게 된 게 이제 그 이탈리아 원단 무역업 여성 대표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 원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제 해외 무역을 아주 어릴 때 시작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강릉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했었는데 27살에 이제 서울에 와서 또 명동에서 이제 소매가게, 옷가게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해외 무역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했던 거는 제가 일본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국내 내셔널 브랜드, 국내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는 일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무역이 자유화가 안 돼갖고 이제 다 이제 대구나 이런 데서 옷이나 원단을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팔던 소매 옷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생산을 해 가던 브랜드들, 그래서 그걸 수출하고 남은 물건이나 아니면 크레임이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나온 걸 보세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을 살 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옷들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떤 시대를 잘 맞춰서 제가 그 장사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우리가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우리가. 근데 그 시절에는 1990년.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어도 그 물건을 계속 보고 취급을 하면서 제 눈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본이나 유럽에 가서 원단을 수입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샘플링을 잘 할 수 있었나 보니까 제가 그 외국 옷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잘 좋은 옷을 찝어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경험이 지금까지의 대표님을 만드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경험이 다라고 봐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은 그 경험을 쌓게 만든 좀 계기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 죄송해요.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실행의 답이다. 사실 의외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있는데 많은 DM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캔디 언니는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행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한 발짝을 못 내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라도 해보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이 여러 번이 되다 보면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하다. 예, 문만 열고 나가도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김에 나온 건데 최근에 저는 대표님을 대표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핫한 인스타그래머이자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SNS를 좀 60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에는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게 성공의 핵심 포인트였죠.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상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죠.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파느냐의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 자체가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리뷰 보고 너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서 봐야 될 정도로 이런 선택 장애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내가 찾고 리뷰 보고 귀찮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서 먼저 경험이 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찾아서
그냥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통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브랜드 하나를 제가 런칭을 한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들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디지털 세상이 되고 또 SNS에 자기가 제 상품이나 자기의 상품이나 또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다. 근데 이 시대에 제가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름을 이제 청담 캔디 언니라는 예. 명으로 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차이나하고 이태리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이태리는 이태리 자체의 국가 이름이 브랜드가 돼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찌니 루비통도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아라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청담하면은 이미 하나의 어떤 동네라기보다는 브랜드가 하나의 브랜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베버리 힐즈처럼 어떤 상징성이고, 그래서 셀럽들이 모이는 데라든가, 왜냐면 그 명품 브랜드 매종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담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동네라는 걸 알잖아요. 또 제가 거기에 다행히 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담이라는 게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이 차이도 많고 남자 여자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그리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럴 때 캔디. 그래서 캔디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왠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언니라는 건 남자분들도 언니라고 편안하게 해라, 대표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이제 만들었죠. 네. 또 이게 디지털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데 이 과거의 비즈니스 환경하고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무역센터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한 1,000만 원 되는 임대료에 또 직원이 판매 직원, 영업 직원, 팩스를 주고받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직원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6, 7명의 직원이 월급이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은 아니지만 회사 오너면서도 그런 게 굉장히 제가 싫어하던 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일하는 걸 굉장히 추구했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워케이션이라 해서 좀 휴가도 가고 하면 일하고 휴가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정말 물 만났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제가 66살인데 제가 스마트폰 하나, 네. 또 온라인상에 뭐 서칭하는 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수박 한 통을 사기 위해서 정말 나이가 먹었을 때 멀리 동네 슈퍼에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오고, 또 수박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 수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뷰를 보고 가격 다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더 이거를 배우고 알아야 된다. 우리가 키오스크도 그렇고 스마트폰 결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늘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네. 카카오 앱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렀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점점 디지털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이게 비즈니스를 직접 하실 때도 이게 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수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저보고, 아, 이제 그만 은퇴를 하지 왜 아직 일을 하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좋은 세상에 은퇴라뇨. 옛날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이디어도 많았고, 근데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내가 다양한 앱을 깔아놓고 정말 10개 이상의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도 4개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책도 쓰고. 그래서 싱크와이즈라는 앱으로 책도 쓰고 사업계획서도 쓰고,
또 에버노트라는 앱으로 판매 재고 그런 관리도 하고 또 챗GPT를 쓰면서 뭐 1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억만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새로 하려는 사업이나 지금 하려는 일, 심지어 SNS를 할 때도 그 챗GPT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이 디지털에 어떤 것을 내한테 맞는가, 내가 필요한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누구나 창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돈 공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너무 늦게 돈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돈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지, 그리고 왜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자나 이런 부자가 항상 늘 옆에 있었어요. 어릴 때는 친척들이 부자였고 또 27살에 서울에 와서 다행히도 제가 살았던 데가 압구정동이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환경 속에서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뼛속까지 어떻게 사업가라는 거에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성이 나와서 무역을 한다거나 어떤 큰 사업을 한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해서 거의 실패 없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럼 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뭐였냐면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돈을 회사에다 투자하고 내 사업에다 투자하고 이런 데만 몰두를 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42에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월세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주 비싼, 굉장히 비싼 그 월세를 비용을 내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던 차에 꼬마 빌딩이 하나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남편도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없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투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요해서 이제 꼬마 빌딩 하나를 청담동에 산 거죠. 샀는데 뭔가 하나를 사니까 그때부터 그게 관심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청담동에 꼬마 빌딩을 가진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에 샀는데 이게 얼마가 되고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이걸 실질적으로서 가까이 더 본 거죠. 그리고 실제 내 자산이 어떻게 상승하는 것도 봤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한 4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여전히 어떤 그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참 힘들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쪽 경제공부, 돈 공부에 눈을 뜨고 또 그걸 잘 아는 이제 그런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관심사가 글로 가고 내 자녀에게도 뭐 수학은 100점 안 맞아도 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돈 공부를 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큰 좀 의미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에 남는 가장 이게 좀 가치 있었다 이런 것들. 일단은 이제 아들이 24살인데 아주 어린 날부터 투자도 이제 돈 공부를 하면서 투자보다는 소비, 자기 스스로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우리가 좀 소비를 제어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사업소득이나 월급으로 버는 거를 어디에 투자할까, 이 규모에 맞게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그 그림자를 밟고 가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한데 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강릉에서 목재소를 하셨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드물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버님이 그때 경제신문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그냥 한 번 보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신문을 읽고 또 읽으시는 거예요. 같은 거를. 읽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늘 신문 보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식구들은 거의 신문 중독이라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신문을 한 4개를 보면서 제가 가위로 오리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근데 그런 습관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자 공부를 하러 다녔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자산 투자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대요. 했더니 신문을 항상 가까이서 봤다.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유튜브를 이제 보고 여기 8.15 머니톡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를 구독하면서 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실제 제가 코로나 때 그 주식과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상위 1%의 부자들을 또 1%의 부자시기도 하고 1% 부자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물질적인 거 말고 느껴지는 것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를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하고 왔는데 거기 그 미용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위 1% 분들이 오시는 부자들이 오시는 데예요. 네. 모 재벌 사모님도 오시고 그분한테도 제가 물었었죠. 당신이 느꼈을 때 진짜 찐 부자한테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브랜드를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가치를 거기에 두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거를 공을 들이고 또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그냥 어디에 뭐 에펠탑 가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외국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것이 내 사업과 어떻게 보면 내 자산 투자를 할 때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 또 지적인 것들, 어떤 예술이라든가 음악, 이런 미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임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 모임이 뭔가 자기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배울 거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런 걸 저도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의 기준은 성공의 여부일까요? 사업을 어떤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산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산을 일궈 나갔는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혼자의 정보는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을 비슷한 성공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사람 레버리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종잣돈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종잣돈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벼 같은 게 이렇게 자랄 때 미리 탁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기도 전에 열매가 맺기도 전에 자르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20, 30대 젊을 때 우리가 최소의 종잣돈을 만들 때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커피 한 잔쯤은 또 요번에 이거 하나쯤은 그런 하나가 모여서 한 달이 돼서 카드값이 날라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한다 해서 월급을 엄청 많이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소비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종잣돈을 만들기 힘들죠. 최소한 눈덩이처럼 뭐가 작은 눈덩이라도 만들어야 이게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꼭 이제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가장 아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건 좀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살면 내가 이것을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소비의 대다수가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자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선택하거나 내가 뭘 배우러 갈 때도 사람들이 그래, 아유, 이제는 좀 쉬고 골프나 치고 이러지. 뭐 그렇게 일요일도 나가서 공부하냐고. 근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목적성이 뚜렷하니까. 제가 왜 이걸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만 내가 내 자녀와 또 내가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돈은 아끼지 않아요. 그런 돈은 억대가 돼도 저는 써요. 왜? 이거는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외적으로 그런 것은 저는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겸손이 좀 중요하다고 하신 예. 말씀이랑 어느 정도 좀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돈그릇에 대한 단어도 사실 궁금한데 예. 이 돈그릇을 늘리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공부죠. 돈 공부, 경제 돈 공부. 공부. 지금은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미국에는 교과서에도 굉장히 40몇 페이지가 나온대요. 한국에는 학교에서 우리가 대학까지 돈 공부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유튜브에만 봐도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너무나 쉽게 그걸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쇼츠를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소모성 있는 걸 보는 시간에 단 1시간이라도 내가 그런 어떤 투자, 그런 경제 공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습관.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한 1년이나 한 5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출발은 똑같아도 결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돈그릇, 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돈 공부를 하기 전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졸부처럼 그냥 막 쓸 때가 있었어요. 카드도 막 쓰고. 카드비가 엄청난 거예요. 또 벌릴 거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후회가 되는 부분이죠. 내가 그때 좀 일찍 돈 공부가 돼서 그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그것을 내한테 거기에 맞는 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내가 좀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고생해서 벌은 건데 그걸 너무 소모성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의 그 실패, 실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돈을 벌기 전에 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담는 그릇이 종이컵만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에서 세수돼야만 하게 들어왔어. 어떻게 담을 거예요? 그릇이 작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고 나서 공부하는 건 늦는 것 같아요. 벌리기 전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 내가 1억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투자할 거야 하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그릇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돈 공부를 선행하고 그리고 돈그릇을 키워놓고 예. 그러고 나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가장 적정한 투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단돈 1,000만 원이 있을 때부터 거기에 맞는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안 마셔. 뭐 이런 어린 사람 같은 그런 습관을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략하는 그 늘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그런 소비를 하나를 줄여서 주식 한 주를 매일 사볼까? 그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규모에 맞게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주식을 한 주라도 사봐야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되 위험하게 또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돈을 한꺼번에 버는 이런 거에는 현혹되지 말고, 그건 항상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네. 계단식으로 차근차근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